바이든 미 대선 승리 관련 내용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 3수 끝에 미국 46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새로운 미국 정권에 맞춰서 외교 정책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먼저 바이든이 어떤 인물인지 이해를 해야 좀 정책 준비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인물이고 우리나라와는 좀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네, 바이든은 간밤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지었던 펜실바니아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 변호사를 하다가 그 상원의원에 일찌감치 출마해서 하원의원을 2번을 거쳐서 하원의원은 미국은 짧습니다. 2년씩. 그래서 미국 하원의원들 보면 13선, 15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2년마다 뽑기 때문에. 네. 그 2번 하고 나서 상원의원을 연속 6선 해서 특히 외교 분야의 외교부 위원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부통령을 2번 8년 동안 하고 정말 정치 이력은 화려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드디어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가정사를 보면은 그 첫 번째 애와 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별을 하고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의 부인 질 바이든과 재혼을 해서 슬하에 또 딸 하나 두고 있는데 또 그 전 부인과 난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그 장남이 최근에 2015년에 또 사망을 했습니다. 그쵸. 암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슬픔을 겪고 정치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던 그 굉장히 서민적인 풍모와 인간적인 모습을 한 그리고 그러면서도 외교에 박학다식한 그런 겸손한 대통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와의 인연은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인연은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사실상 탄압을 받아서 미국에 망명하고 계실 때 바이든 상원의원하고 친분을 아주 돈독히 해서 2001년에 서울에 방문했을 때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바이든이 한결같이 나의 햇볕 정책을 지지해 준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고 그리고 바이든 상원의원이 대통령님 그 넥타이가 참 멋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서로 바꿔매기도 하고 그쵸. 굉장히 친근한 인연을 갖고 있고 그 뒤에도 계속 그 적성국들과 협상을 강조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기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부통령했던 시절이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하고 맞닿아 있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쵸.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야당에서 당시에 뭐 외통위원장 했던 뭐 박진 의원이라든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에 그 상당한 그 고위직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과 인연이 좀 있고 문재인 정부와는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예. 최근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종전 선언을 추진하느냐고 고위 당국자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바이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서 비공식적으로는 그들과 그 인연을 지금 쌓아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내놨는데 한미동맹은 강력하고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 같이 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좀 보내거나 축전을 보내거나 통화를 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네. 이제 당선 확정 상황이 아닌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축하를 보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직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9일까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불복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굳이 이렇게 폄하하는 듯이 마치 기쁘게 대통령이 갈린 거를 기뻐하는 투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요. 예. 그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불복하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긴 하지만 워낙 지금 백악관의 지금 참모들이나 국가의 고위직을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최근에도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경질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그 지도자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굳이 화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나
사실상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부터는 한미 간의 현안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현안이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일 것 같습니다. 네. 올 초에 원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인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까지 시사하면서 4배를 안 올려주면 감축할 수 있다는 걸로 계속 압박을 해왔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연계는 안 했지만 남북 관계나 그런 것도 대북 제재 관련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한 것도 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3, 4월경에 우리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협상을 해서 우리로서는 크게 마음먹고 13%를 제시했고 13% 인상. 근데 미국에서는 최소 30%는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매년 협상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매년 하지 말고 5년으로 하는 조건 하에 30%까지도 우리가 큰맘 먹고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그냥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뭐 100% 이상은 올려줘야 만족한다는 그런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그렇죠. 이게 타결이 안 됐는데 이게 금년도 쓸 뿐인데 아직 이 타결이 안 된 게 약간 좀 비정상이죠. 그런데 최근에 고무적인 게 바이든 지금 당선자가 연합뉴스에 다른 데도 아니고 연합뉴스에 서신을 보내와서 보내와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뭐 혈맹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동맹국에 주둔한 미군을 가지고 그 감축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동맹을 훼손하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동맹의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매우 존중하고 따라서 그 돈으로 동맹을 따지지는 않겠다. 그 얘기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이제 거의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되고요. 그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감축도 별로 가능성이 이제 아주 희박해졌고요. 그다음에 전자권 전환인데 전자권 전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검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검증을 못했다는 이유로 사실 미국 군부로서는 한국에 대한 전자권을 흔쾌히 주고 싶은 지금 심정이 아니라서 코로나 때문에 검증단이 안 왔고 지금 2단계, 3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내년까지 해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 봄에 2단계하고 8월 달에 3단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약간 지금 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서 글쎄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고 동맹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력히 요청을 하면 혹시 실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예. 사실 미국 정부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게 바로 대중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바이든 당선인이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히 한미 동맹이 강조되는 만큼 그 미중 견제에 있어서의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어느 정도 좀 압력이 행사되지 않겠느냐,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망을 할 갖고 계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처럼 좀 뭐 방위비 분담금 좀 올려달라, 뭐 한미 FTA 개정해달라 그런 요구보다 더 우리가 벗어나기 어려운 압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웃으면서 우리는 친구 아니냐, 혈맹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종의 호의를 베풀면서 그러나 우리와 가치를 달리하는 독재 국가 그리고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바이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21세기 시대 정신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인류 사회가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지구촌 한 마을 시대를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동맹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를 그 적으로 간주해서 점점 적대적인 노선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느 나라건 같이 협력하고
또 평화를 같이 나누는 그래서 호혜적으로 번영을 증진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그걸 표현하기를 무슨 개방성, 포용성, 뭐 호혜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저랑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은 비슷한 말인데 요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한 동맹이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남침 억지나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는 많이 협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적이 아니었던 나라를 새로이 적으로 만드는 동맹이 되기는 우리는 좀 쉽지 흔쾌히 동참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우리 입장은 밝혀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 새로운 정부에도 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협력하겠지만 다른 나라를 또다시 우리의 적국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는 거를 그건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핵 협상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바이든 정부에서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순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국내 정책을 다 따지면 한 10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도 그 연설을 통해서 바이든이 한 얘기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코로나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제 살려야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시급한 것이 지금 국민들 간의 불화를 해소하는 거. 갈등과 인종 갈등, 뭐 종교적 갈등.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뿌려놓은 씨앗이죠. 이것을 빨리 다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쓰는 거. 그런 것들이 워낙 지금 시급하니까 거기에 집중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환경 그런 것도 중요하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부통령 시절에 자기가 주도했던 이란과의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깨버렸는데 그거부터 일단 복원하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좀 도발하지 않고 좀 온건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순위는 많이 미뤄지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과제가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한테 접근해서 캠프나 대통령 당선자를 직접 만나서 뭘 설득해야 되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 20일 날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북한이나 이란 같은 적성국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직접적인 얘기를 하겠다. 그 얘기는 그 당시에는 누가 봐도 특사를 파견한다는 얘기로 제가 그 당시에 연구할 때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3월 말까지 국무장관뿐 아니라 동아태 담당 차관보까지 아직 임명이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미국은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장관만 청문회 하잖아요. 미국은 차관보까지 다 청문회를 하고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체코에 가가지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강력히 연설하는데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바순간에 쏘고 불과 한 달 지나서 핵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 북한하고 대화를 별로 못했던 게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대화를 못했던 게 다름이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하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북한에게 큰 기대를 줬다가 실망시켰던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께서 지금 당선이 되셨는데 그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즐거운 축제 마당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북한도 물론 엄청나게 손해를 보겠지만 대통령께도 누가 되니까 미리미리 북한을 좀 잘 관리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특사를 파견하든가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그 싱가포르 6.12 합의 이거를 내가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거는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 간에 끝없는 갈등을 벌여왔는데 트럼프가 한 일이라도 그래도 바람직한 일은 내가 계승한다. 이런 관용성을 보여주면서 미국 내에 국민 통합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게는 더할 수 없는 그 북미 간의 좀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후보 TV 토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김정은 위원장과 친구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업적들을 좀 인정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 가능성 있을까요? 그거는 단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부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잖아요. 독일이 그래도 좀 굉장히 모범 사례잖아요. 독일은 브란트가 동방 정책한 이후에 통일이 되는 그 상대방 당인 기민당의 콜 총리 때까지 끝없이 동방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렇죠. 그러더니 20몇 년 만에 통일됐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정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은 본래 대북 화해 외교 그 협상파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인데 실속 없이 김정은을 만나서 또 민주당은 인권을 존중하잖아요.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은, 고모부를 살해한 김정은, 자기 이복형을 살해한 김정은인데 너무나 그 응징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 찬란하게 대비시켜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비핵화 부분에서도 성과가 별로 없다. 즉 장거리 미사일 한 개도 폐기를 못 시켰다. 따라서 실속 없이 독재자만 그 고립해서 탈출시켜줬다. 이래서 비판한 것이지 바이든 자체가 북한과의 대화를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추세로 볼 때는 일단의 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뭐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주면서 대화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는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실속이 있다면 바이든 정권에서도 협상은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미국의 새로운 정권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